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였는데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주식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정치 테마주 이야기, 갓잡은 경제에서 다뤄보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결성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심지어 기업이 노조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글로벌 리포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지서 기자님,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 이럴 때는 두 셀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셀럽이죠. 같은데 아니, 이 두 셀럽의 사진이 세상에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이번 주 한 주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저녁 식사 후에 찍은 사진 한 장이 이제 SNS를 타고 퍼지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연예면 기사의 톱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여파가 이번 주 주식시장까지도 크게 미쳤었어요. 저도 사진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사진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게 식당이 어디였다더라, 뭘 먹었더래더라, 맞아요. 식대는 누가 계산했냐 등등 정말 후속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진 때문에 진짜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동훈 테마주라는 분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워낙 한 장관의 행보를 꾸준히 주목하다 보니까 뭐 일찌감치 회자가 됐었고요. 덕성, 태양금속, 유유제약, 노루페인트 그리고 최근에 대상홀딩스까지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업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상승세가 큰 종목은 뭐예요? 뭐 아무래도 대상홀딩스와 덕성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던 그 이정재 씨와 찍었던 사진 두 분이 원래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 동문으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대상그룹이 한 장관의 테마주로 새롭게 묶였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의 오랜 연인이죠.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로요? 네. 예. 얼마나 올랐냐면 두 사람의 사진이 공개된 게 지난달 26일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이튿날 장이 개장하자마자 대상홀딩스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야. 다음 날에도 25% 넘게 올랐고요. 물론 뭐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 때문에 오늘까지는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는데 네. 사진 공개 이후로만 50% 넘게 주가가 뛰었어요. 근데 이게 우선주는 더했습니다. 우선주는 더 올랐어요? 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예요. 예.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7,000원대 주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로 2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200%요? 네, 훨씬 넘는 상승률이죠. 그 닷새만 기자님, 네. 이건 그날 가져오셨어야죠, 이 기사는.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늦게 갖고 왔네요. 아니, 닷새 만에 200%, 야, 이거 엄청난데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오른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임세령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한껏 웃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다른 기업은 어떻습니까? 네, 그 합성 피혁 기업인 덕성이 있는데요. 덕성은 우선주가 최근 20일 사이에 5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너무 몰리니까 거래소에서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잠깐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어요. 네. 그런데 풀리자마자 다시 상한가 행진을 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덕성이 주목받는 이유가 대표와 사회이사가 한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테마잖아요. 맞아요. 네. 동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서울법대는 좀 남다른 또 학교다 보니까 학과이고 네. 웬만한 데는 다 동문 있을 텐데 이 이유로 오르는 건가요, 진짜? 근데 기업도 이제 좀 머쓱하겠죠. 그래서 네. 덕성도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니까 거래소에 공시를 냈어요. 예. 자신들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지만 과거나 현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고 어느 정도 한 장관과의 연관성을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예. 이건 뭐 태양금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회장이 예. 한 장관과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어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야. 보통주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더 있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라는 기업은 현재 한 장관의 유력 출마주로 거론되는 청주시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고요. 예. 뭐 부방, 핑거, 태평양물산, 극동유화, 영보화학 등 10개 넘는 기업들이 각종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다 듣고 보면 항상 이 테마주는 기가 차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면. 네. 아니 이게 매번 이런 어떤 연관관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매번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한동훈 테마주도 사실 한 장관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거다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바람을 세게 탄 거잖아요. 예.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준석, 이재명, 조국, 홍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치인에 기댄 누구누구 테마주 그러니까 매일 주식시장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대선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항상 있었죠.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정치 테마주 뿌리를 찾으려면 2007년 대선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건설주들이 이명박 테마주로 엮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특히 이화공영 같은 기업도 큰 주목을 받았었죠. 물론 뭐 이런 정치 테마주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정인과 인맥에 기대기보다는 집권 정당의 정책적 수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이 경우는 2012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시 오바마 테마주로 언급됐던 기업들이 헬스 기업이나 병원, 녹색 에너지 기업들이었어요. 예. 당시에 오바마가 내세운 의료보험 개혁의 정책 수혜주였죠. 뭐 오바마가 나중에 미래산업으로 언급한 3D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주의가 성숙된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 인맥을 통해서 기업의 수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 테마주가 글로벌리,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많고 또 테마주 상당수가 정치인과의 친분으로 엮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직 멀었구나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장관 테마주로 불리웠던 것이 앞서 우선주가 특히 많이 올랐다 이 얘기 해주셨어요. 맞아요. 대상도 그렇고 다 우선주가 많은데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주식은 보통주예요. 그러니까 예. 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면에서 더 우선순위를 갖는 주식이죠. 네. 근데 이 우선주의 시초가 사실 영국이거든요. 영국 산업의 근간이 됐던 당시 철도 회사들, 그러니까 뭐 아마도 1850년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철도 회사들이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존 주주들은 어땠을까요? 싫었겠죠. 자기의 지분율이 더 희석되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의 반대를 설득하려고 그럼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주식을 발행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대신 투자 수익만 조금 더 챙겨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반 주식처럼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사채이자처럼 덤을 더 주는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주식을 발행해 보니까 투자금도 유치를 할 수 있고 경영권도 안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영국 철도 회사들이 전체 주식의 60% 가까이를 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의 우선주 시초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우선주는 최대 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적은 금액의 투자금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를 만났을 때 주가가 빨리 오른 만큼 재료가 소멸하거나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도 큰 거죠. 그럼 앞서 말씀 주셨던 그 기업들의 우선주도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급격히 오른 거군요. 네, 맞아요. 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천억짜리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3,600만 주가 넘어요. 반면에 우선주는 90만 주, 시총이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이 적고 또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들이 정치의 테마주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형태로 발달해왔던 우선주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수급상 움직이기 쉬우니까 우선주가 정치 테마주로 잘 요리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비중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는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주가 정시 테마주의 단골이 되는 거고 물론 거래소도 뭐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주수가 제한된 우선주는 수시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퇴출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선주에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자칫 상장 폐지 같은 무서운 경험을 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 우선주의 장단점 또 테마주의 장단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상패까지 될 수 있다니 정말 좀 무섭죠. 걱정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신수정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신차를 드디어 내놨네요. 네, 테슬라가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에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고객을 현장에 초대해서 차량을 직접 인도했는데요. 예. 머스크가 신차 인수를 시작하는 행사장에 최고급 모델을 직접 몰고 행사장에 나타나서 이 차가 기존 픽업 트럭들보다 더 강하고 실용적이며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다고 자랑했습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공개된 영상 봤는데요. 근데 이 차가 좀 생긴 게 일반적인 자동차, 특히 뭐 픽업 트럭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은색 탱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5인승인데요. 길이가 무려 5.6m 수준의 3,424리터 적재 공간을 지녔습니다. 무게가 3톤인데요. 엄청 무겁죠. 테슬라 설명을 보면 이 예. 차가 약 5톤 이상을 견인할 수 있고 2.6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차체를 단단한 스테인리스강 합금 소재로 만들어서 총알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고 하는데 실제 방탄 성능을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십 발의 총을 쏜 다음 차체 표면을 비춰주는데 구멍은 생기지 않고 움푹 팬 자국만 남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유리창은 바위에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버스펙 같아요. 아, 이런 차를 왜 사는지. 이게 무슨 차입니까? 탱크지? 이거 가격도 비쌀 것 같은데 가격은 얼마예요? 네, 가격이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50% 가까이 높아졌어요. 처음 시제품을 공개하면서는 39,900달러, 약 6에서 69,900달러 수준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 가격을 보면 사륜구동 모델은 시작 가격이 79,990달러, 우리 돈은 얼마예요? 약 1억 407만 원 정도고요. 가장 고급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의 시작 가격은 99,990달러. 한 1억 3,900만 원입니다. 역시 비싸네요. 예. 네, 업계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포드 자동차의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R1T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모델의 시작 가격은 리비안 R1T가 73,000달러, 한 9,497만 원 정도고요. 예.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약 5만 달러, 6,505만 원 수준입니다. 네. 다른 경쟁 차들보다도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생김새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혁신적이던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테슬라는 웹사이트에서 250달러, 약 33만 원에 사이버 트럭을 예약 주문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네. 테슬라에 따르면 그동안 100만여 건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열려있던 사이버 예약 판매 링크는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 예약 주문 건수가 생산 가능 건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 요거만 보면 반응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껏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차체로 쓴 업체는 예.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하는 드로리안, 예. 이걸 제작했던 DMC 한 곳뿐인데요. 그러나 이들도 만 대가 되지 않는 차량을 생산하다가 비용 문제로 파산했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 발표 때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팠다고 말하면서 생산에 대한 부담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조금 약간 무리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면이 있군요. 그런가 봐요. 예. 네, 테슬라는 연 25만 대 생산이 가능해지는 게 2025년이라고 했는데요. 스테인리스강 합금을 레이저로 절단해서 차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도 지금 약간 후회하는 분위기인데 신수정 기자님은 만약에 이 자동차 국내 출시되면 사실 거예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정 기자님은 어떠세요? 예약도 못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작 궁금한 건 이 자동차 출시되고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영 반응이 신통쳤습니다. 예. 테슬라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전날보다 1.66% 내린 240.08달러에 마감했고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1.7%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이 다루기 어려운 스테인리스강 합금 소재로 차를 만드는 등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제 테슬라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던 탓입니다. 또 가격이 대폭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려는 주문 건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차 출시라는 게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는 너무 늦었거든요. 이미 예전 모델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차로 같은 승용차를 출시한 것도 아니라 승합차에 가까운 차를 출시했는데 그것도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시장에 의구심들은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실적을 진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이제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기업들을 향해서 폭탄 발언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주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면서 공개 석상에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딜북 서밋 공개 대담 자리였는데요. 자신을 광고로 돈으로 협박하는 거냐면서 반문하면서 F로 시작하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게 공개 석상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개 석상에서 이 정도 수위로 발언을 했으면 X에 대한 광고 중단하다. 저는 충분히 이유가 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맞죠. 근데 이 광고를 중단한 예. 이유가 사실 머스크가 지난달 15일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에 동조했다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거거든요. 예. 이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X 게시글에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고 댓글을 작성한 건데요. 네. 이후 미국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비롯한 다수 기업들이 항의의 의미로 광고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앞서서 우리 정 기자님께서는 한동훈 테마주 말씀 주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더 대표적인 셀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진 한 장이 주식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나 셀럽 테마주로 형성되기 위해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확장성이 제한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라고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네네. 증시에서. 소재가 딱 오픈됐었을 때 그 소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회사가 가장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해서 그 2차 전지 그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통상적으로 그 회사의 전방 기업이나 후방 기업들 왜냐하면 그 회사 주가를 이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 옮겨 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전방 산업 뭐가 납품을 한대 또 후방 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대 이런 걸 같이 맞물려서 사서 글로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치 테마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려면 이렇게 전후방적인 맥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본관이 똑같대. 그럼 무슨 전방 산업이 있고 후방 산업이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주식에만 그냥 냅다 뭐라고 할까요? 계속 올라가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언행으로 어느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머스크는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댓글에 대해서 후회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돌이켜보면 그 특정 게시물에 댓글을 달지 말았어야 했다. 내 의도를 더 길게 썼어야 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또 내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한 언론 기사들은 진실과 거리가 멀며 나는 인류의 번영,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일만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웃긴 소식들이네요. 맞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정지서 기자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자동차 노조 소식부터네요. 노조가 없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GM, 포드 등 이런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회사 노조가 6주간 공장 파업을 통해서 이제 4년간 임금 25% 인상이라는 합의를 얻어낸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최고 임금에 도달하는 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9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외신들이 3년만 근무하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환경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2년간의 인상액보다 앞으로 4년간의 인상액이 더 많다. 이런 해석도 내놨죠. 네. 근데 이를 계기로 이 좀 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인지 현재 미국에 이제 노조가 없는 자동차 회사들 테슬라, BMW, 혼다, 현대차, 폭스바겐 등 이 13개 회사의 전미 자동차 노조 협회장이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면서 이 노조 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13개 제조사들은 미국에서만 모두 합치면 이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빅3 회사 전체 노조, 그러니까 UAW 회원인 14만 6천 명과 거의 같은 숫자예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미국은 회사에서 우리 모 대통령의 그 유행어 같이 유, 파이어 하면 그냥 바로 해고잖아요. 네. 그럴 때 노조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건가? 부당해고도 그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되는 건가? 그게 늘 뭐랄까요? 궁금함이었는데 실제 이번 이런 사태를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노조 없는 회사가 많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노조 설립하는 게 좀 어려운 건가? 복잡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미국이요. 일단 노조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노조 가입률이 10.8%에 그쳐요. 예. 왜냐하면 노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노조도 사실 이전에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흑역사가 있어요. 네. 1950년쯤 당시에 그 GM 노조가 그 당시에는 노조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GM 노조가 조합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가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런 합의 조항을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좀 유지하려다가 분노를 산 바가 있어요. 근데 이 합의 때문에 1993년 이후에 15년간 퇴직자 연금과 보험료에 지출된 돈만 한화로 115조 원에 이르고요. 그 GM 파산 당시에도 이 혜택을 받은 퇴직자 수가 현역 근로자의 2배 이상인 40만 명이었어요. 네. 회사는 어려워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노조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미국인들이 야, 이거 노조 너무 욕심쟁이들 아니냐? 그러면서 좀 안 좋게 등을 돌리게 된 사례가 있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근로자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면서 노조의 좀 순기능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식 자체는 그렇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 하나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 설립하려고 하면 이 자격 요건을 좀 갖춘 뒤에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면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서류를 하자가 없다. 그러면 한 3일 이내에 노조 신고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노조가 설립이 되는데 미국은 노조 결성에 좀 뜻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 노동자의 최소 30%가 나 노조 설립 원합니다 하는 그 찬성 카드를 써서 제출을 해야 이제 연방노동위원회에 어디 업종 어떤 노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설립된 게 아니네요. 청원을 넣는 거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노조 설립 찬반 비밀 투표를 하게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조 설립하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했을 때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사, 이제 사측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할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노조 설립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든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어떤 지역에서 아마존 노조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기억나요. 예, 사측이 그 동네 광고 전광판까지 사가지고 예. 여러분 노조 설립할 때 안 됩니다. 노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경우에는 한 공장의 근로자가 30% 이상 노조 가입에 동의하면 대중에 공개를 하고 50%가 원하면 캠페인과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그리고 70%가 찬성하면 이제 사측에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70%가 오케이 하는데 받아들여라 하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미국 내 13개 완성차 회사들 입장은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반응이 궁금한 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반응인데 일단 노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조가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실패하지 않았었냐. 나는 노조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혼다 같은 경우는 조금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게 어떤 미국식 번역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외부 당사자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떤 혼다가 그동안에 지속해온 어떤 우수한 고용 방식을 굉장히 뭐 향상시킬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너희가 뭐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혼다가 달성한 실적,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지도 못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우리 공장 사람들은 노조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빅3 노조가 임금 협상을 끌어내면서 이제 나머지 완성차 제조사들이 야 이러다가 이 추세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 아니냐? 어쩌지? 하고 고민했던 곳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조 파업 이때 현대차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임금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임금은 2028년까지 25% 상승, 미국 내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 14% 등 어떻게 선제적으로 좀 인상을 제안한 바가 있고 도요타와 혼다 역시 임금을 9에서 11% 인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노조 설립은 우리가 미리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 압력 가능성이 있어서 좀 부담인 거죠.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떤 사업장에 대한 통제력이 좀 강해가지고 단합이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에 좀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 단체가 로비 파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빅3 임금 인상 합의로 자동차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부담이 생겼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머지 완성차 13개 업체 중에서도 또 노조가 생기고 임금 인상을 만약에 요구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브랜드도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서 안 사니까 생산도 좀 줄고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파장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자동차 회사도 해외 공장들을 많이 만드는데 여러 가지 주판을 안 튀긴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도 이제 노조가 있고 그러면 본인들도 이제 많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중국 경제 요즘 침체다. 이 소리는 계속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복권 판매량이 늘었다고요? 네, 이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복권 판매액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6조 원.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5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 1인당 평균 구매액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사람당 6만 원씩 쓴 셈이에요. 근데 복권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복권 판매 업체도 함께 늘었겠죠? 예. 지난 10월까지 중국에서 신규 등록한 복권 판매 업체는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 복권 판매 규모 급증에는 이 청년층의 구매가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였어요. 예. 21%. 역대급 취업난에 이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기존 인력도 줄이고 신규 채용도 좀 줄이고 안 하고 그랬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작년보다 한 17%가량 늘면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막한 취업 환경에 처한 구직 청년들 예. 거기다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하는 뭐 탕핑족 그다음에 부모에게 또 의존하는 전업자녀 등 이렇게 좀 요행을 기대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어록도 유행이라고 그래요.
집을 살까 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복권을 사고 등굣길에도 복권을 산다. 그리고 이제 뭐 기념일 같은 때 서로 좀 복권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SNS에 인증해서 올리는 그런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 100일 됐으니까 우리 복권 하나씩 사자 이런 거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기에 복권 판매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권은 이제 경제가 어려울수록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 현재 생활 조건을 좀 개선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복권은 가난할수록 더 많이 살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복권 구매자들의 소득으로 나눠서 얼마나 있냐 이 사람들이 하고 줄을 쭉 세워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40%가 전체 복권의 절반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들이 더 많네. 예, 관련된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복권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소식이니까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요즘 세계 곳곳에서 라면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지난해 50여 개국의 소비자들이 1,200억 인분의 라면을 먹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통상 라면 소비량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좀 국수를 먹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순위를 보면 중국, 홍콩,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인도가 3위를 차지한 거예요. 오. 근데 인도 하면 사실 국수 라면보다는 사실 좀 카레 이런 쪽이 더 연상이 먼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국가에서도 소비량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거는 그런 면식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라면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거겠죠.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라면 수요가 17%가 증가를 했는데 예. 뭐 코로나 시기라서 좀 집콕하느라 그랬나? 뭐 어려우니까 그랬나 싶었는데 지난해에도 11%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라면이다. 하면서 이렇게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추세는 전반적으로 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워낙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라면을 먹지 않았던 중산층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라면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한국 라면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가 늘었고요. 일본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멕시코 등의 생산 시설을 계속 늘리려고 투자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라면의 성장세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드디어 뭐 경기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라면이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식품 중에 맛있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라면 관련한 회사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한다니까 기분 좋은 얘기네요. 오늘 특별히 먹는 걸 많이 가져오셨네. 다음 얘기도 먹는 거네요. 네. 바로 햄버거 얘기네요. 네. 이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네.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 조금 압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달라요. 이 지난해 말에 그 아이다호에 사는 한 남성이 틱톡에다가 맥도날드 판매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요. 예. 아니 내가 햄버거 라지 그리고 감자튀김에다가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내가 16달러를 냈네? 이건 그냥 미친 거야 하면서 하는 영상을 올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올린 거였는데 최근 몇 주간 다시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근데 언론에서는 야 이렇게 1년 넘은 영상이 다시 소환된 거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영상 댓글에 우리 동네는 그렇게까지 안 비싼데? 라는 글들이 달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예.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역마다 맥도날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예.
근데 이게 미국에 그런 지도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맥도날드의 가격, 빅맥 가격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올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집계된 가격을 보니까 미국 전국으로 따졌을 때 빅맥 가격 기준으로 예. 가장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곳은 오클라호마, 예. 뭐 스티글러에서 한 $3 49센트, 네.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은 이제 매사추세츠주 여기 한 지역에서 $8 9센트. 야,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두 배가 몰랐는데요.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16 나올 법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차이가 크다니 이건 정말 몰랐습니다. 맥도날드 이름 걸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라고 하면 전 세계 표준화된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그나마 조금 납득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동네마다 다릅니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본사가 지분 100%를 다 들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 맥도날드 매장의 90%가 가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자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소유해서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맹점 같은 경우에 이 가맹점 자격을 얻으려면 일단은 가까운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9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도 받고 맥도날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패스를 해서 가맹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뭐 하나씩 가맹점을 늘려가면서 맥도날드 사이트나 어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맥도날드 가맹점 부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5개 뭐 많게는 11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산 증인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미국 맥도날드는 이제 가맹점이기 때문에 햄버거가 주인마다 자기 방식의 계산으로 해서 내놓은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뭐 임대료 증가, 뭐 가스비, 뭐 대출 금리, 그리고 이제 재료 조달할 때 전국 각지에서 조달을 하잖아요. 그때의 비용. 뭐 예를 들면은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 포함이고 여기에는 또 직원들 월급이 또 있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네에 맥도날드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웬디스도 있고 뭐 KFC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패스트푸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햄버거가 팔리는 시세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웬디스에서 빅맥과 비슷한 햄버거를 한 $3 정도에 파는데 내가 여기서 $5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격도 맞추려면 만약에 웬디스가 $6에 판다. 근데 나는 딴 동네가 $3라고 $3에 팔면 조금 그렇잖아요.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네요. 저는 단순히 로키 산맥 있는 어디 중반에 그냥 네. 맥도날드 가게 하나만 있으면 여긴 운송비가 좀 비싸서 조금 더 비싼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네. 그 이면에는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요소가 같이 있었네요. 뭐 지역 물가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것 그렇긴 같긴 해요. 하겠지만. 뭐 지도를 보면 그래도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 예. 뉴욕 근처 아니면은 저쪽 서부 쪽 그런 데는 굉장히 빨갛게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동네마다 또 햄버거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새로운 거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뭔가 봤더니 우리가 글로벌 리포트인데 네. 야, 모처럼 이웃사촌 얘기가 나오네요. 북한 얘기인데 네. 그리고 내용도 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네. 북한에서 찬반 투표를 했다? 뭔가 투표를 하는지도 몰랐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처음으로 아니오가 나왔다. 네. 이거 뭡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찬성 그러니까 그동안은 찬성 100%였다는 그죠? 얘기잖아요. 찬성 100%. 근데 이제 찬성 100%가 드디어 깨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반대한다. 아니오라는 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한 이번이 뭐 역사적 총 다 합하면 3번째쯤 되기는 이야. 하는데 이게 1956년 이후에는 무려 67년 만에 처음 나온 반대표이자 이거를 용납한 선거가 됐습니다. 지난 26일에 북한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뭐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을 두고 이 사람, 여기 적힌 이 사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예.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 선거는 당이 미리 정한 후보자를 이제 선거표라는 종이에 써두고 얘 좋아 싫어.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찬성이면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예.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후보자 이름에 펜으로 찍 이름을 긋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나 하고 넣어야 되니까. 비밀 선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자신의 인적 사항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볼펜으로 긋고 반대표를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북한에서. 그런데 이번에 좀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음. 개정된 내용이 찬성 투표함, 반대 투표함을 두 개 두고 예. 자신이 선택해서 그 투표지를 넣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투표 용지가 아닌 투표함을 구분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찬성은 1층에 있고 반대는 2층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찬성은 녹색, 아. 반대는 빨간색 네. 투표함이어서 사실 어디에 넣는지도 다 보이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그 상자만 뚜렷라 보고 있을 텐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외신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가 좀 나왔어요. 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투표하는 사진이 실렸거든요. 예. 근데 보면 정말 초록색 찬성표에 이렇게 딱 투표를 하는 음. 모습이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인민후보 대의원에서는 0.09%, 뭐 시인민회의에서는 0.14%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항상 100% 참여, 100%의 찬성률을 주장하던 곳이기 때문에 반대표가 나온 결과를 공개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투표율 역시 4년 전만 해도 99.98%, 99.63, 근데 99.98%에서 99.63%로 소폭 감소한 것도 투표가 이제 의무화된 나라에서 예. 이거는 조금 인민 통제력이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비밀 투표도 아니고 네.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표도 나왔고 나 안 가 소리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분석 가능할 만합니다. 네. 오늘 생활 속 세계 뉴스도 재밌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북한 뉴스도 너무 재밌네요. 네. 가끔 북한 뉴스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트와이스의 Yes or Yes입니다. 북한의 독특한 투표 방식 보고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